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1월 31일 네타냐후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비롯한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추가적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은 이 전쟁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향해 무기를 공급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의 한 커플이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테헤란의 혁명재판소는 이날 약혼한 사이인 아미르 모하마드 아마디와 아스티아즈 하기기에게 부패와 매춘 조장, 반체제 선전 등의 행위로 각각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란에서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춤을 출 수 없으며 실외에서 반드시 히잡을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당국은 이 영상이 성매매를 조장하고 국가 안보에 반하는 선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일 레바논 중앙은행 총재가 자국의 통화 가치를 90% 절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야드 살람의 레바논 중앙은행 총재는 원래 1달러당 1,507파운드였던 공식 환율을 1달러당 15,000파운드로 바꾼다고 밝히며 통화 가치를 달러 대비 90% 절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암시장에서는 1달러에 57,000파운드로 거래되고 있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환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월 2일 북아프리카의 수단이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모로코에 이어 네 번째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수단의 수도 하르툼을 방문해 압델파타 부르한 장군 등을 만나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수단은 아브라함 협약에 참여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며 몇 개월 안에 미국 워싱턴에서 협약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2월 8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들여다볼 분석 이슈 첫 번째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동예루살렘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한 무장괴한이 샤반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신자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세 팔레스타인 청년이었던 범인은 도주 과정에서 경찰에게 사살됐고 이스라엘 경찰 당국은 범인의 가족을 비롯한 관련자 4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내각은 테러 방지를 위한 통합 정책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총리실은 테러리스트 가족에 대한 예루살렘 거주권 박탈, 이스라엘 시민권 취소 등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추가 테러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7일 날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샤반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팔레스타인 청년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동예루살렘 북부 네바 야코프에 있는 시나고그, 이제 유대인 회당이죠. 그 밖에서 무장괴한이 테러범이 신자를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7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문제의 그 테러범의 신상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카이레 알캄이라고 밝혀졌습니다. 21살이고 경찰의 추격 끝에 이제 총격 접근에 사망을 했고요. 이 알캄의 가족을 비롯해 40명이 체포되는 등 이스라엘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희생자 중에서 안타까운 게 14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소년은 이제 토라 학원 귀가 중에 테러를 당한 건데요. 그 현지 매체를 들여다보니까 이제 극빈층 생활보장 대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벽이 허물어져 있는 침대에서도 막 생활하는데 토라 학원 갔다가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유의미한 그 희생자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출신이 있더라고요. 그 이레나 코롤로바 여성인데요. 간병인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사망을 하셔가지고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이제 조의를 표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유대교 회당을 알아요. 그 동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그 유대인들이 그 정통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아랍 구역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그 끝부분 쪽에 있어요. 그래서 늘 어떤 그 이 충돌의 위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그런 위치인데 왜 굳이 거기에 이렇게 회당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거기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장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회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 말고도 또 팔레스타인 13살 소년이 이번에는 소년이에요. 유대인을 향해서 또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건도 또 얘기를 해 주시죠. 13세 소년 테러범이죠. 예루살렘 구도심 인근 실완 지역의 출신인데요.
또 총기를 낭사해서 이제 희생자 2명이 발생했는데 아버지 아들입니다. 부자가 왔는데 아들은 이제 비번 IDF 군인 출신이고요. 지금은 생명에는 큰 고비를 넘겨서 유독한 상태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제 생명에 큰 지장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 덩게이트라고 있어요. 그 덩게이트에서 나와서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다윗성이 있는데 그 다윗성 끝부분에 또 실로암 연못이 있고 바로 그 동네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여기 우리 한국 관광객도 자주 가는 곳인데 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타인 측에 의한 이 총기 난사 테러가 일어나는 것이 지난 11월 1일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총선 이후에 계속 이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총선과 이 팔레스타인에 의한 이 테러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5차 총선이란 네트냐후 내각 등장이라고 서구 매체는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아무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임 네트냐후 내각 출범 전부터도 이제 지속적인 테러가 있어 왔으므로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테러를 일으킨 자들의 가족에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지금까지 뭐 수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피해 당국 테러범 유족들의 그 보상금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악용된 측면이 있죠. 대신 생활 좀 힘든 청년들한테 이제 테러하고 희생되면 가족은 우리가 책임지게 주겠다면서 그 이제 유족 보상금을 하는 건데 이걸 악용해서 이제 이른바 pay for sla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살인한 대가로 이제 돈을 받는 일종의 청부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이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이거를 유족 보상 지급을 일종의 테러 지원금으로 보고 이걸 이제 본격 제재를 했습니다. 이른바 테일러 포스 액트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이걸 또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그대로인데 집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테러 자금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만 달러가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테러를 저지르다가 사살이 되거나 체포가 돼도 내 가족들은 전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그 자신감으로 이렇게 그 테러를 맘 놓고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계형이죠, 일종의. 근데 그거를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걸 또 집행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막지를 못하고 있군요. 제재안이 있어요, 북에.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냐면 저 미국 남부 국경 있지 않습니까? 이민법이 다 있어요, 제재할 수 있는. 근데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죠. 집행하지 말라고 그러고 집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러니까 법상으로 있는데 아무런 이제 소구력 지금 효용성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네타냐후 그 새 정부가 그것을 다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테러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까? 이 테러 사태로 인해서 네타냐후 안보 내각이 이제 최초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거기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 게 조치를 취한 게 테러리스트 가족에 대한 예루살렘 거주권 박탈. 그다음에 예루살렘 시민권 취소 조치, 근로자가 테러 행위에 지원한 사실이 가담한 행위가 밝혀지면은 소명 절차 없이 바로 해고 통보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도 박탈하고요. 서한 지구에 있는 유대인 적자촌을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총기 취득 요건을 총기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자구책을 이제 강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벤 그리브 안보장관 같은 경우는 테러범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서한 지구 내 테러 거점 및 안가로 활용되는 불법 팔레스타인 건축물 철거를 강제 집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동예루살렘 자벨 무카베르 지역에서 이미 불도저와 경찰 병력 투입해서 동쪽부터 이제 쫙 쓸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역시 이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냥 법정 또는 무덤을 가게 될 것이다. 테러범들하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치클리 디아스포라 장관 역시 피해 당국을 지칭해서 신나치 단체 성격의 반유대주의적 정치 결사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냐면 뭘 해서 테러를 했겠어요. 13살짜리가. 이게 이제 반유대 테러 교육을 전국 교과 과정에 이제 넣었거든요. 팔레스타인 당국이 운영하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테러범의 집을 찾아가서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아예 집을 없애버리는 거. 그게 이제 그 집에서 테러가 모이게 됐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감독님 잘 아시지만 그 최근에 나온 저 이스라엘 드라마 그 파우다 보면은 얘네들이 거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조폭들 막 이제 폐가 하나 들어가서 거기서 모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걸 원래 폐쇄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법원이 계속 연장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점 거기다 무기 같은 거 쟁겨놓고 막 병참 기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 파우다 보셨군요. 예. 예, 그 파우다 보면은 집에 들어가서 이 바닥을 이렇게 들어올리니까 그 지하에 또 이렇게 막 무기고 것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정부가 그 팔레스타인 쪽을 향해서 그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팔레스타인 쪽을 더 자극해서 테러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른바 이제 서구가 만들어 놓은 이제 거짓 담론이거든요. 이쪽에 에스컬레이트하면 같이 될 거 아니냐.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일차적으로 피해 당국 책임입니다. 왜냐 그 과거 이제 네트냐후 총리 시절 지난 총리 시절에 이제 벤 샤베트라고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을 역임했던 분이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테러 준동을 피해 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해 당국도 그 테러에 대한 그 색출이나 이런 임무가 있어요. 치안 병력이.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사자의 굴 같은 이제 새로운 테러 세력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피해 당국이 방치한 거예요. 방조를 한 거예요. 자생적 테러 그룹이 발생하도록. 원래 피해 당국, 그 안보 당국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파우다에 나오죠. 그 드라마 보시면은 신바트 국장이랑 그 팔레스타인 보안 담당관이랑 주기적으로 회동을 해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너 어디 그 걔네 좀 색출해라 하면서 그쪽 사이드에서 또 그 나름 그 간첩 그 테러 조직을 인망타진하고 이런 교류가 있었는데 전혀 안 했다라는 거예요. 피해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아바스를 지금 지칭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인데 이걸 계속 방치할 경우 어떻게 되냐면 서한 지구에 피해 당국 쓸어버리고 그냥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지난 2002년 2차 안티파다 사건 이후 그때 지상병력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다 정리를 했죠. 그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제가 파우다 보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결국 보셨네요. 그러니까 보시니까 이제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훌륭한 교보제라서. 어찌됐든 인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테러는 어떠한 명분도 그 이유도 통하지 않고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순방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월 30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예방하고 엘리 코엔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팔 갈등이나 이란 핵 위협에 집중한 데 반해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 사법개혁의 부당성에 대해 설파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에서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상기하면서 사실상 사법개혁 반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베냐민 네타냐후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이날 이제 회담에서는 이제 팔레스타인 테러가 이제 보통 해외 외신이 이게 주요 어젠다라고 봤죠. 테러 직후에 이제 갔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상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측이 테러 세력에 대한 어떤 외교적이나 국제적인 이제 스포트라이트나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기 위한 그런 방침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그건 아주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담장 안에서 이제 네타냐후가 이팔 갈등보다는 이란 핵 위협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히잡 반정부 시위를 언급하면서 이제 이런 야만적인 정권이 중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러시아에까지 이제 이런 야만성을 이제 수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란 러시아 드론 수출을 지칭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총리는 이제 이란 핵 불용 원칙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뭐라고 받았냐면 이란이 러시아 드론 수출에 대해서 우려를 짧게 표명하고 바로 이스라엘 사법개혁의 부당성을 이제 쭉 설명하고 들어갔습니다. 뭐 민주주의는 인권 존중,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정의로운 행정 법치, 언론의 자유, 강력한 시민 사회 등등 민주주의 강의를 쭉 늘어놓고 이스라엘의 시민 사회는 최근 완전히 맥박이 다시 뛰어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뭘 지칭한 거냐면 이제 한 달째 이스라엘에서 지속되고 있는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이제 암묵적으로 지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화와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서로 그 같이 앉아 있긴 하지만
머릿속은 서로 딴 생각을 하는 동상이몽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토니 블링컨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그 사법 개혁을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 그 이제 뭐 미국의 국무장관이기도 하지만 이게 좀 큰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세계 이제 조류 중에 최근에 막 가장 충돌하고 있는 게 글로벌리스트하고 이제 주권 회복 움직임 이런 개별 국가 강화라는 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실제로 주권 행사의 기본 축이 되는 사법부가 핵심이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일종의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리스트 세력이랑 주권 강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권을 강화하는 세력하고 이제 충돌이 붙은 거죠. 사법부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통치 이런 걸 강조하는 미 바이든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가장 효과적인 영향 행사는 바로 사법부 장악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이란 정책, 반팔레스타인 테러 정책 등등을 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제 인사권까지도 개입할 수 있으니까 사법부만 딱 장악하면 이스라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놓치질 않으려고 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뭐 LGBTQ 민주주의 핵심 가치라고 설파하면서 대법원 판례와 이런 걸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의 삶에. 그래서 최근에 이슈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성년자 성 전환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가정법원이 부모 권리를 박탈해 버렸어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태가 이제 이걸 이스라엘까지 적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2016년에 이제 브렉시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권 강화 EU로부터 독립하자 그 주권 강화 회복 운동이고 트럼프 현상도 이제 마가 진영이 얘기하는 주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지만 미국의 주권을 강화시키자. 글로벌 질서에 우리가 이제 편입되고 하지 말자 이런 거고. 근데 둘 다 실패했죠. 근데 마지막 라스트맨 스탠딩이 바로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이스라엘 하나 남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권 강화에 어떻게 수호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타냐후가 승리를 해야 주권 강화 움직임이 강화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이제 글로벌 레프트가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과 미국도 실패했는데 이스라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네타냐후를 유심 있게 바라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실패했다 다시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법 정치재단으로 물러난 거 아닙니까? 여론이 나빠서. 근데 다시 복귀를 했으므로 이번에는 한번 보자 이거죠. 야. 그러면 어쨌든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문제 지금 지지부진한 거에 대한 의견은 없는 겁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어허. 이란에 대한 그 언급은 이제 원론적인 입장 표명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다 드론 수출하는 그것만 딱 짤막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런 그 태도에 대해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종교적 시원주의 소속 의원인 오리 스트록 정무장관이 있습니다. 그 정무장관이 우리로 치면 이제 국민고충 처리위원장 같은 위치예요.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블링컨 국무장관은 네타냐후 앞에서 민주주의 강의하냐 하면서 재정의를 해주죠. 먼저 민주주의는 외부 세력 개입이 아닌 글로벌리스트 개입이 아닌 투표를 통해서 국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라고 딱 꼬집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SNS를 들여다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 지식인들이 다 한마디씩 이제 하고 있죠. 블링컨의 강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로남불 하지 마라. 대표적으로 이제 2009년 오바마 1기 행정부 당시에 집권당인 민주당은 야당인 공화당하고 한마디도 언급 안 했었죠. 대표적으로 오바마 케어를 2016년도에 타협 없이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대화 협치 없었죠.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영향을 가장 미치는 바로 이제 1차 핵 합의를 오바마 1기 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 민주당 상원 의원, 공화당은 물론인가 이건 상원에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외교안보 사안은. 근데 민주당 상원 의원과도 협치 없이 단독으로 이제 철회시켰다는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민주주의 강행하지 말라.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하고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 간의 간극만 결국 이제 확인한 그런 셈인 것 같은데 결국 뭐 두 사람의 만남에서 뭐 이렇다 할 좋은 결과가 나온 거는 없는 겁니까? 입장 차만 얘기하고 이제 서로 주적 설정을 한 거죠. 내가 널 보고 있다. 너 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분석해볼 세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밤 이란 중부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스파한주의 방위 산업단지가 정체불명의 자폭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국방부는 드론 3대 중 1대를 격추했고 나머지 2대는 방어 체계에 걸려 폭발했다며 이번 공격으로 시설의 지붕만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의 배후라고 추정했는데요.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후방 지원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등 서방의 은밀한 공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본토 내륙에 있는 이스파한 방위산업단지가 드론에 의해서 자폭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스파한의 방위산업단지 여기는 뭐 하는 곳이고 또 얼마나 이번에 피해를 입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파한 그 방위산업단지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35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선 주로 이제 드론, 미사일, 위성 등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 연구, 생산이 진행되는 연구소입니다. 이 군수 단지에서는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그 중거리 미사일, 이른바 샤하브 중거리 미사일을 조립하는 병기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현지에서는 뭐 4차례 폭발이 있었지만은 뭐 지붕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외신들의 그 보도와 분석에 따르면은 훨씬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 피해 입은 것도 서로 입장이 다르군요. 예. 발표하는 게. 그런데 이 이스파한의 그 방위산업단지 드론을 아마 만드는 곳인 것 같은데 이곳의 그 드론 자폭 공격이 이스라엘 쪽에 의해서 일으켜졌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나 이제 주로 워시저널 해외 외신에서 이제 분석 기사를 어떻게 냈냐면 이런 정도의 그 고난도 외과적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몇 개 안 된다.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모사드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그 이란하고 특히 이제 수도 테헤란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한 1,500km 이상 되는데 이스라엘의 드론이 거기까지 날아가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저희 그 브레이트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제르바이잔을 아마 거점으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 거의 최단 거리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런 병참 역할도 그 외신 보도에 보면 언급되어 있는 게 약간씩 나오더라고요. 아제르바이잔에서 그 이란까지는 거리가 한 절반 이상 줄어들더라고요. 한 8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면 될 수 있겠네요. 이번 공격에 대해서 이란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은 이란이 발표하지 않은 또 다른 공격도 여러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발표해봐야 자기네들 칭핍만 당하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 왔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뉴스에서도 그렇고 그게 그림자 전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동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난 2010년 이후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그 목적 아래 비공식 그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핵과학자 오명도 주요 요인 암살, 그 다음에 시설 파괴, 그 다음에 그 스타스너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인식해가지고 핵 그 프로그램을 조금 저지시키는 거 등등. 그 공개된 것만 그 정도인데 비공개로 하면 엄청나겠죠. 사실 그동안 제가 보기에도 이란이 여러 차례 공격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또 잘 공개하지 않는데 이란 입장에서 뭐 더더욱 창피하니까 공개를 안 할 것 같고 이번에 그 공격받은 이란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그 이란의 드론 기술이 그 러시아까지 막 수출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뛰어날까요? 사실은. 예. 어쨌든 이번에 공격받은 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지금 헤즈볼라나 그 대리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을 펼치고 있죠. 그걸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란 드론 기술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그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면 드론 기술이 뛰어나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좀 달라요. 이게 작전 개념이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 드론은 첨단 정찰 감시 장비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엔 것처럼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고사양 무기 체계인데 이란은 첨단 기술의 총알하기보다는 일종의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전술 교리가 뛰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싸구려 드론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국의 혹은 공격국의 그 방공망을 이제 소진시키는 거죠. 아이언돔 소진시키듯이.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이 소진시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아이언돔의 요격률이 90%지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란이 싸구려 드론을 100대를 띄운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10%는 이제 침투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10대 정도는 10대에다가 핵무기나 화학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잡지 않으면은 하나라도 들어오면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비대칭
그 전술 드론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수출한 거예요. 이 개념을. 그러니까 싸게 막 날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싸게 날리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에다 화학탄 집어넣으면 어떤 걸 어떻게 막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홀짝 게임에서 지구 들어가는 거죠. 갈배보 싸움에서.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거거든요. 이 기술력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경비행기 같은 거 RC라고 그러죠. 우리 조종 그 리모트 컨트롤러 하는 거예요. 그런 류의 아주 저급한 수준이지만 그 개념이 이제 그 전술 교리가 이제 좀 약간 치명적인 거죠. 그 중에 하나 뭐 화학무기나 핵폭탄이나 이런 거 하나 집어넣어서 하면은 실제로 아이언돔이 90% 성능이지만 패트리엇 미사일은 어느 정도로 방어해낼지 모르거든요. 그거는 검증이 아직 안 돼서 실전에서 그냥 추정치만 있을 뿐이지. 그럼 그 중에 하나만 한 발만 살아서 공격이 들어가면은 이건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드론 공장을 아예 그냥 원점 타격을 예. 하려고 그러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타격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저게 다 이스라엘 잠재적 공격용이거든요. 제가 그 이란의 드론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했던 거는 취소하겠습니다. 드론 교리가 뛰어. 교리가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